오늘 값이다. 그치, 102쪽이죠, 102. 해피 뉴 이어. 너네 몇 살? 17. 와, 나이 너무 많이 먹었네. 17살. 17살 지나 이제 고등학생 나이죠? 네. 중학생 키를 좀 바꾸면서 좀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네. 고딩들 많아. 고딩들이 열심히 하나? 모르겠네. 자, 오늘 할 이야기 가장 먼저 관성 볼까요, 관성? 자, 관성은 속도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속도가 변화하지 않으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해요. 자, 우리 속도 변화와 관계된 용어를 저번 주에 두 가지 배웠거든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요? 첫 번째, 힘이에요. 힘은 뭐였죠? 위치 변하게 하는 거 아니었는데. 속도를 변화하게 하는 원인이었죠. 자, 힘,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가속도였어요. 가속도는 정의가 뭐였죠? 속도 변화량인데 얼마마다? 1초마다 속도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했죠. 자, 어쨌든 힘은 속도를 변하게 하고요.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이기 때문에 변한다와 관계가 있는 값이고 관성은 그 반대입니다. 속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속도가 변화하지 않는 개념. 오케이. 자, 관성 관련해서 두 가지 체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 관성의 크기. 자, 관성의 크기는 질량과 비례합니다. 걷다가 어떤 뭐 작은 상자가 있다라고 해볼까요? 작은 상자를 발로 툭 찼어요. 속도가 변했죠. 관성이 약해서 그래. 관성이 약하면 속도를 유지하는 성질이 약하거든. 근데 이번에 가다가 길 앞에 코끼리가 있길래 코끼리를 또 발로 툭 찼어. 코끼리가 밀려날까요? 속력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죠. 관성이 커서 그렇다. 여러분 벽을 밀어도 벽의 속도가 부여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죠? 그 이유가 관성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관성을 어떻게 해야 깨뜨리냐라는 거야. 관성을 깨뜨린다라는 말은 속도를 변화시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속도를 변화시키려면 뭐가 필요해? 아까도 했는데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관성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자, 그다음 두 가지 관성 재울 거예요. 관성 예시 제가 몇 가지 들어드릴 건데 제일 많이 나오는 예시. 자, 첫 번째 정지관성 이야기. 자, 정지관성은 정지해 있던 친구가 계속해서 정지해 있으려는 성질을 우리 예시를 하나 들어봅시다. 제일 많이 나오는 예시. 역시 미대 갈 걸. 미대 갈 걸. 버스 타에 기르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버스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지금? 기차요? 무슨 아니었어요? 소리야? 너 기차 버스 몰라? 네, 나비가가 못해요. 안 돼. 버스 본 적 없구나, 시골 애들이라. 그럴 수도 있어. 진짜 깡촌 출신이야. 버스가 하루에 2대씩 있어. 네, 현재 중간에 맞아요. 어떤 버스예요? 너네 이야기하는 저기 700번 버스가 하루에 2대 있는 게 아니라 마을에 하루에 버스가 2대 있어. 먼저 버스 속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자, 버스가 처음에 정지해 있었다라고 할까요? 자, 신호에 걸려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때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의 속도는 얼마일까? 당연히 정지한 상태겠죠. 자, 근데 이때 기사님이 신호가 풀려가지고 악셀을 부앙 밟습니다. 자, 그럼 기름이 돌겠죠. 자, 기름이 돌면서 밉니다. 버스를 밀까요? 사람을 밀까요? 기름이 누굴 밀겠니? 버스를 밀어 사람을 밀어. 당연히 버스를 밀겠죠. 기름에 의한 힘이 발생하는데 그게 버스에 가해진다고요. 힘이 작용하면 뭐가 깨질 수 있어?
관성이 깨질 수 있네. 속도가 변화할 수 있네. 그쵸? 다음 버스는 약 30km/h로 나아갔다. 아, 근데 사람한테는 힘 줬나요? 버스가? 안 줬죠. 기름 사람 몸에 도는 거 아니잖아. 그럼 관성이 깨져 안 깨져? 안 깨지니까 계속 어떻게 돼 있어요? 정지해 있죠. 그럼 이 두 번째 상황에서 버스와 사람 중에 누가 빠르죠? 속도가 버스가 빠르죠. 그럼 사람은 어디로 밀려날까? 뒤로 뒤로 밀려나요. 이게 여러분이 급출발하면 뒤로 밀리는 이유예요. 버스보다 느려서. 급정지하면 앞으로 밀리는 거죠. 급정지가 아니고 급출발하죠. 출발하면 멈춰 있다가 갑자기 앞을 밟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 자, 두 번째는 운동관성입니다. 네. 어디에서 뒤로 밀리는 이유가 더 늘려서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사인 볼트가 저기 타고 뛰세요. 우사인 볼트 아니어도 됩니다. 너가 뛰면 안 넘어집니다. 앞으로 뛰세요. 그것도 뭐 출발할 때. 버스 신호 딱 풀릴 때 딱 주황불 들어 부터 뛰기 시작. 그럼 어떻게 뒤로 넘어져? 자, 운동관성은 운동하던 친구한테 일어나는 일이다. 자, 운동하던 친구가 계속 운동하려고 하죠. 단, 속도를 유지한 채로 운동합니다. 우리 속도를 유지하면 그걸 무슨 운동이라 불러요? 등속 운동을 하려는 범위를 뜻합니다. 정확히는 등속 직선 운동인데, 등속 운동. 자, 이번에도 버스 하나 등판시킵니다. 자, 이번에는 버스가 달려가고 있었대요. 앞으로. 자, 버스의 속력 먼저 표기할게요. 자, 이 버스가 한 30km/h 정도의 속력이었다고 해볼까? 자, 버스 타고 학원에 왔대. 우리 서연이가 버스 타고 오다가 버스 의자에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그냥 핸드폰만 하고 있었대. 자, 이때 버스에 앉아있는 서연이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30km. 30입니다. 정지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속력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시간분의 거리잖아. 네. 버스가 1시간 후에 30km 가면 애도 얼마 나와서? 30km 간 거지. 아니? 자, 우리가 가만히 있더라도 운동하는 물체에 타고 있으면 속력이 동일해져요. 즉, 서연이의 속력은 30km/h였다. 그래가지고 차 있을 때 저희가 같은 몸이 맞아요. 서 있을 때는 하나의 물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편합니다. 자, 이때 신호가 걸려요. 브레이크를 빡 밟죠. 그럼 또 유압이 돌아서 힘을 가할 겁니다. 어디에 가죠? 사람한테 가나요? 버스한테 가죠? 버스한테 버스한테 가죠. 힘을 가하면 버스는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근데 사람한테는 힘 안 가해주잖아. 그럼 사람한테는 운동관성이 작용하겠죠. 사람 속도 유지가 되겠지. 얼마로? 30km/h. 네? 운동관성에 의해서 등속 운동을. 야, 그럼 누가 빠르니? 사람이 빠르니 버스가 빠르니? 사람이 더 빠르죠. 그럼 사람 어디로 가? 앞으로. 앞으로 밀려나. 그러니까 급정가하면 앞으로 튀어나가죠. 그러니까 앞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 쪽팔려 하지 말고 자랑스러워란 말이야. 버스보다 빨라서 그런 거. 그러면 앞으로 순간적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일어난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바닥과의 마찰력에 의해서 상쇄될 거예요. 처음에만 튕겨져 나가.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달려가다가 여기 돌부리에 걸려서 앞으로 고꾸라지겠죠. 왜 고꾸라지냐라는 거예요. 왜 고꾸라지냐. 자, 그럼 상체와 하체를 나눠 생각해볼까? 상체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 하체도 나아가고 있었죠. 아니, 자, 그러면 둘한테 운동관성이 작용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돌부리에 걸렸죠. 상체가 걸리나요? 하체가 걸리나요? 하체가 걸리죠. 하체는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 운동관성이 깨져서 멈출 수가 있어요. 상해돼. 근데 상체는 힘 받았어? 안 받았지. 그럼 운동관성에 의해서 계속 그 속도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즉 어떻게 돼? 상체만 앞으로 나가니까 앞으로 넘어질 것이다. 또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망치 보면 이렇게 생겼죠. 망치가. 근데 이 망치를 쓰다 보면요 헐거워질 때가 있어요. 망치가 좀 어려우면 반지 정도로 할까요? 자, 여기다 반지를 끼울 건데 자, 반지를 한 중간만 넣으니까 헐렁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안쪽으로 넣어야 되지. 왜? 아래로 갈수록 굵어지니까. 맞아? 자, 망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헐거워지면 이
위쪽에 있는 여기를 망치 머리라고 하거든요. 여기 자루라고 하고 이 머리를 아래쪽으로 넣어주면 되는데 사람 힘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닥에 쾅쾅쾅 몇 번 내려쳐주면 돼요. 그것도 관성이잖아. 그것도 관성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내리고 있었죠? 둘 다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럼 계속 내려가려고 하는 운동 관성을 받아요. 자, 근데 힘을 받죠? 자루가 받니, 머리가 받니? 둘 중에 뭐, 자루가 받죠. 즉, 자루는 관성이 깨져서 멈출 수가 있어요. 그래. 힘이 작용하면 깨질 수 있으니. 근데 머리는 힘 안 받았잖아? 계속 내려오려고 하겠죠. 그럼 꽉 낄 거 아니야. 상해돼요? 관성은 우리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관성 속도가 변하지 않으려는 성질이고 질량이 클수록 관성의 크기도 커지고요. 관성을 깨려면 힘이 필요하다. 자, 오늘 메인 내용 갑시다. 좀 바빠요. 자, 운동량이네. 자, 기호로는 P라고 씁니다. P. 물론 한 친구들은 훨씬 유리하긴 한데 어차피 꾸준히 안 하면 소용없고요. 원 과목 한 정도로 제가 레벨을 올려드릴 테니까 해봅시다. 자, 운동량은 뭐냐면 물체가 운동할 때 이 운동하는 효과를 나타낸 물리량이. 여기서 효과는 뭐 여러 개의 효과가 있는데 사실 충격과 관련된 효과인데 그냥 뜰 때 내가 뜰 때 땅을 울리는 정도라고 생각해 볼까요? 쉽게 오케이? 자, 내가 뛸 때 땅이 많이 울릴까? 코끼리가 뛸 때 많이 울릴까? 당연히 코끼리죠. 왜? 질량이 크니까. 자, 이 운동량은 첫 번째로 질량과 비례해요. 자, 두 번째, 속력이 빠를수록 운동량이 클까? 느릴수록 클까? 빠를수록 많이 울려요? 느릴수록 많이 울려요? 당연히 빠를수록이죠. 그래서 운동량을 어떻게 구하냐면 P는 자, 소문자 P로 써요. P는 MV라고 씁니다. 자, 이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V예요. 자, V는요, 속도입니다. 자, 저번 주에 속도와 속력이 조금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속도는요, 속력에다가 방향까지 같이 표시해 준 개념입니다. 오케이? 자, 방향까지 표시해줘서 이 속도는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이 있는데 이 방향을 어떻게 표시하냐라는 건데 자, 반대인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을 때 이걸 4m/s라고 할 때 왼쪽으로 가고 있을 때 이걸 3m/s라고 해볼까요? 속력이? 이거 속도는 마이너스 3이라고 써요. 당연히. 자, 물리에서 음수라고 하는 것은요, 0보다 작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럼 속력이 0이면 정지해 있죠. 정지한 것보다 느릴 수 있나요? 없단 말이야.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과 반대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됐니? 자, 오른쪽이 양수, 왼쪽이 음수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데 여러분이 정하면 되거든요. 오른쪽은 양수로 하면 왼쪽은 음수. 왼쪽은 양수로 하면 오른쪽은 양수. 오른쪽은 음수. 될 텐데. 우리 그냥 좌표측 기준으로 생각합시다. 오른쪽을 양수, 왼쪽을 음수 이렇게 해볼까요? 그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기 A라고 하는 공이 있는데 이 A라고 하는 공이 자, 뭐 3kg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2m/s로 나아간다. 자, 그러면 A의 운동량을 써볼까요? 자, 식으로 운동량 기호로 뭐죠? 운동량? P. 근데 A니까 PA는 이렇게 써줍니다. PA는 얼마예요? 3 곱하기 2 하면 6. 이고 단위는 질량과 속도의 단위를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단위도 그대로 쓰라고. 자, 근데 이번엔 B라고 하는 공이 있는데 이 B는 4kg이고요. 왼쪽으로 3m/s로 나아갔다라고 할까? 그럼 PB는 얼마니? 3kg에서는 뭐 4kg, 3m/s 마이너스 12kg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써줘야 된다.
됐니? 근데 만약 학교생이 문제에서 왼쪽을 양수로 한다라고 하면 왼쪽을 양수, 오른쪽을 음수로 취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합시다. 바로 운동량 보존에 대한. 자,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뛰고 있는데 앞에 세연이가 있어서 못 보고 부딪혔어요. 자체 속력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 밀렸으니까 좀 빨라지겠지. 맞니? 자, 그럼 내 운동량도 줄었겠고요. 세연이의 운동량은 늘었겠네.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내 운동량을 세연이한테 전해줬다. 맞아? 자, 이거 돈으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오늘 10만 원 있었어. 근데 승은이가 오늘 지갑에 얼마 있어? 30만 원인데. 30만 원 들고 왔대. 아니? 자, 근데 승은이가 나한테 추파춥스를 하나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어? 양심도 없다. 8만 원에 팔았대. 야, 그럼 나는 얼마 남았어? 2만 원 남았죠. 승은이는 38만 원 남았죠. 자, 처음에 둘이 가진 돈의 합이 얼마였어요? 40이었죠. 나중에도 얼마가 됩니까? 40이 된다고. 되니? 자, 이걸 운동량에 그대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 운동량의 합이 나중에 운동량의 합과 같다고요. 어차피 전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알겠니? 어차피 한쪽이 잃은 만큼 한쪽이 얻기 때문에 운동량의 총합은 보존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 예시로 하나 갑시다. 자, 이 공이 하나 있고요. 자, 이 공은 2kg 정도랄까요? 자, 오른쪽으로 나아가고 있었대요. 4m/s 정도로 나아간다. 다음 이쪽에 1kg짜리 공이 있었다. 자, 이 공은요, 오른쪽으로 나아가고 있었을 때, 나아가는 속도가 6m/s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부딪히겠죠. 맞아요? 자, 그럼 우리 초기에 운동량의 합을 구해볼까요? 자, 초기는 충돌 전을 뜻해요. 자, 이거 A, B라고 해볼게요. 이거 A의 운동량 얼마예요? 8이죠. 8kg 8. N은 마이너스 6이지? 지금 얼마예요? 2네요. 그죠? 자, 이때 충돌하고 나서 A의 속도가 오른쪽으로 4분의 1m/s 정도였다라고 할까요? 자, 4분의 1m/s일 때 B의 속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너 필기 하기로 했잖아. 사기구나. 이제 친구도 하는데 왜 안 해? 노트가 없어? 네. 야, 우리 고등학생처럼 불기로 했잖아, 10년에. 16분에 1배가 된다고? 행운아, 공딩처럼 굴 거야? 4분의 27m/s. 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시다. 자, 그럼 나중에 운동량의 합도 구해봅시다. 나중에 운동량의 합도 구해볼까요? 자, A의 운동량 얼마일까요? 2 곱하기 나중 속도가 얼마래? A? 4분의 1이래. 오른쪽으로 갔다라고 했으니까 양수로 취급해주면 된다. 2분의 1. 자, 더하기 B의 운동량이래. B 질량 얼마니? B 질량? 1 곱하기 나중 속도 모르죠? VB라고 써줍니다. 근데 처음에 운동량의 합이 얼마였어요? 2였죠? 나중에 합도 얼마가 돼야 돼? 2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 VB가 얼마인지 나오겠네. 요거 2분의 1이죠? 넘겨볼까요? 2분의 1 빼주면 2분의
3이 된다. 오른쪽으로 2분의 3m/s의 속도로 나아간다. 자, 이걸 되게 있어 보이게 식으로 써볼까? 자, 처음에 운동량의 합. 자, 이걸 식으로 써볼게요. A의 운동량 기호를 어떻게 써요? P인데 누구? 누구? A. 근데 충돌 전이잖아. A의 충돌 전 운동량과 후 운동량은 다르잖아요. 그걸 표기해 준다고요. 자, 처음을 어떻게 표시해 줄 거냐면 옆에 0이라고 쓸 거예요. 제로. 처음 상태라는 뜻이야. 자, 더하기 B의 처음 운동량. 이게 초기 운동량 합이거든요. B의 처음 운동량 어떻게 쓸까요? 기호로? P, B. B, 제로. 아니? 자, 이게 같다고요. 뭐랑? 나중 운동량의 합과 같다고. A의 운동량 어떻게 써요? 기호로? P, A라고 쓰죠. 이번에 제로 쓸 필요 없죠. 처음 상태가 아니니까요. 그냥 나중 상태의 A의 운동. 더하기 P, B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다음 이걸 좀 더 풀어서 써볼까요? 다음에 A의 운동량 식으로 어떻게 쓰죠? 운동량은 뭐 곱하기 뭐예요?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 근데 A 거니까 이렇게 쓸게요. A의 질량 MA. 그리고 A의 처음 속도 VA 제로. 이게 A의 처음 운동량 PA 제로를 풀어서 쓰겠죠. 더하기 B의 처음 운동량 MB VB 제로는 A의 나중 운동량 MA VA 더하기 B의 나중 운동량 MB VB와 같다. 이게 운동량 보존에 대한 이야기. 자, 그 다음 충격량 볼게요. 충격량. 자, 기호로 I라고 씁니다. I. 자, 운동량은 P, 충격량은 I. 자, 그럼 이 충격량은 뭐냐면 충돌 효과를 나타낸 물리량. 자, 내가 어떤 물체한테 충격을 줄 건데 그때 이 가해준 충격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I는 자, 제가 이 벽에다가 충격을 가해 볼게요. 자, 세게 때려야 돼요? 살살 때려야 돼요? 충격을 많이 주려면? 당연히 세게 때려야죠. 즉 힘의 크기와 충격량은 비례해요. F 힘 곱하기 한 번 때려야 돼? 두 번 때려야 돼? 충격 많이 주려면 많이. 많이 때려야 돼. 충격을 주는 시간을 늘려야겠죠. T예요. F 곱하기 T. 아니, I는 FT예요. 자, 오늘 공식 두 개 나왔다. 모델은 빠꾸다. P는 MV, I는 FT. 그죠? F는 질량이에요. F는 힘이죠. 포스. 질량은 M. 자, 근데 쌤이 아까 물체한테 전해준 충격의 정체를 사실 밝혔거든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오늘 할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내가 아까 우리 세연이랑 부딪혔을 때 뭘 줬죠? 세연이한테? 네? 뭘 줬어? 속도를 줬어? 속도가 아니라 뭘 줬어? 아니지, 뭘 줬어? 운동량을 줬잖아. 됐니? 내가 이 친구한테 준 충격의 정체가 뭐냐면 내가 잃어버린 운동량이라고요. 알겠니? 전해준 운동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쓰냐면 충격량은 충돌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충격량의 정체가 뭐라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운동량의 변화량. 자, 우리 변화량을 구하는 것은 간단해요. 어디에 구하냐면 나중 빼기 처음입니다. 네, 이게 변화량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을 쓰면 어떻게 되냐?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렇게 된다.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자, 이걸 식으로 써볼까요? 나중 운동량 공식이 뭐예요? 운동량 공식?
P는 MV. MV 빼기 처음 운동량.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 V 뭐라고 쓰면 돼? 처음이니까 제로 이렇게 써주면. MV 마이너스 MV 제로. 자, 오늘 할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공식입니다. I는 FT고요. MV 마이너스 MV 제로와 같다. 머릿속에 세 번 내세요. I는 FT, MV 마이너스 MV 제로. I는 FT, MV 마이너스 MV 제로. 뭐라고? I는 아이는 어. MV. I는 MV가 아니고 P가 MV고 I는 뭐라고? FT 그리고 또 뭐와 같다? FD가 MV 마이너스 MV 제로와 같다. 그죠? 자, 1학기에서 통합과학 1학기에서 제일 변별력이 센 파트야. 근데 그 파트에서 나오는 공식이 어렵니? 안 어렵죠? 이 정도는 무조건 암기하고 갑시다. 무조건. I는 FT고요. MV 마이너스 MV 제로와 같다.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이 공이 있습니다. 자, 공을 벽에다가 던져볼게요. 자, 이 공은 제가 2kg이라고 할게요. 자, 공에 벽에 던졌는데 처음에 날아간 속도가요 4m/s였다고 해요. 자, 그럼 벽에서 튕겨져 나오겠죠? 자, 튕겨져 나올 때 속력은 2m/s라고. 자, 이 파트에서 오답이 나오는 이유는요. 난이도는 통합과학에서는 제일 어렵다고 보는데 오답이 나오는 이유는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첫 번째는 공식을 안 외워서 그래요. I는 FT, MV-MV죠. 자, 두 번째는 정확하게 풀지 않고 암산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풀어서 그래요. 우리는 정확하게 합니다. I는 뭐예요? 이제 문제 줘야지, 문제. 자, 이때 벽하고 충돌 시간이 0.1세컨드라고 해요. 0.1세컨드일 때 평균 힘의 크기는 얼마인가 하고 구해볼게요. I는 뭐예요? I는 FT네. 근데 F 알아 몰라? 모르니까 그냥 F로 쓰면 되죠. 곱하기 T. T 얼마래? 0.1이래. 0.1은 그죠? 그 다음 올 거 뭐예요? MV. M이 뭔데? 질량 2 곱하기 V는 뭐예요? 속도인데 언제 속도야? 그냥 V는 아니지. 나중 속도죠. V 제로가 처음 속도죠. 나중 속도가 얼마입니까? 땡. 얼마니? 나중 속도가 얼마야? 시력 검사 다시 해봐야겠다. 나중 속도가 얼마야? 뭐라고? 마이너스 2죠. 우리 아까 약속했잖아. 왼쪽은 뭐라고? 마이너스 2라고. 근데 문제에선 그냥 속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아야 된다고. 얼마라고? 마이너스 2 빼기 2 곱하기 처음 속도 오른쪽이니까 그냥 4 해주시면 되겠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다음 이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4 빼기 18이네. 그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네요. 0.1 F가 얼마라고? F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10이라고요. 그럼 F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20이네. F가 마이너스네. 당연하지. F는 공이 받는 힘이거든요. 야, 공은 벽으로부터 힘을 어디로 받아? 오른쪽으로 받니? 왼쪽으로 받니? 왼쪽으로. 즉, 힘의 값은 뭐가 나와야 돼? 당연히 음수가 나오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알겠니? 자, 이걸 한 가지 더 해봅시다. 자, 똑같이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공이 있고요. 자, 이번에 3kg이래. 자, 앞으로 나아가서 벽에 부딪히겠습니다. 자, 처음 속도는요, 4m/s였습니다. 자, 그 다음 튕겨져 나왔어요. 튕겨져 나왔는데, 자, 튕겨져 나오는 속도는 2m/s라고요. 자, 문제는 이때 벽과 부딪혔을 때 충돌할 때 이 충돌 시
평균적인 힘의 크기가 200N일 때 아니 이제 충돌 시간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F I는 FT 자, 시계 그대로 대입하는 거야. 대입해서 직접 써보십시오. 지금 틀려도 좋아요. 물리잘 하려면 무조건 써봐야 돼요. 맞든 틀리든 써보십시오. 자, 저는 식 어떻게 쓸지 모르겠다. 이 공식이나 다시 쓰십시오. 그럼. 뭐 왼쪽으로 튀겨나온 거 같죠? 식을 써봐라. 식선님. 네. 그렇습니다. 자, I는 똑같이 씁시다. 암산하지 마세요. 분명 말해주세요. 암산하지 마세요. 실수 나옵니다. I는 뭐니? FT인데. 시연아, 네. 뭐라고 적어야 될까? 그 뭐라고 적어야 될까? FT FT인데. 마이너스 200. 그렇죠. 아주 중요한 용어를 체크했지, 시연이가. 문제에서 평균힘이 200이라고 했는데, 공은 사실 힘을 어디로 받아요? 왼쪽으로 받죠? 그치? 즉, 정확히 힘의 양을 나타내면 얼마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200이 돼줘야 됩니다. 여기서 200t라고 한 친구들은 틀려요. 오케이? 답이 다르게 나옵니다. 곱하기 t는 질량 얼마예요? 질량? 3 곱하기 나중 속도네. 나중 속도 얼마니? 마이너스 2죠. 빼기 3 곱하기 4 이렇게 되겠네. 아, 그럼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6 빼기 10이네. 얼마요? 마이너스 18이죠. 아, 그럼 t는 200분의 18이네. 이거 계산하면 100분의 9니까 0.09 세컨드. 황희드니? 네. 자, 이 오답이 나오는 이유를 말해줄게. 아, 제가 정확히 4등급짜리 친구들의 문제풀이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등급이면 신기한 게 4등급이면 사실 너네 인서울 못하거든요. 진짜 못합니다. 너네들한테는. 못해요. 못해요. 거기로 갈 인서울 학교면 지방으로 빠지는 게 나아. 정말 이름도 없는 학교들 간단 말이야. 자, 어쨌든 근데 4등급 정도여도 공식은 외워. 내가 뭐라고 푸는지 딱 봐봐. 내가 딱 4등급짜리 푸는 거 보여줄게. 아, 저 충격량 알아요. 책에서 공부했어요. 운동량이 변화량이에요. 그래놓고 식을 어떻게 쓰냐면 시연아 딴 데 보지 말고 자, 얘가 6이고요. 곱하면 6이죠. 여기 12죠. 식을 진짜로 어떤 식으로 쓰냐면 I는 운동량 변화량이에요. 12 빼기 6이에요. 이러고 두 가지를 틀렸어요. 뭘 틀렸죠? 그렇죠. 얘는 어떻게 했어? 처음에서 마지막을 빼버렸지. 순수에서 작은 수 뺐잖아. 그게 아니라고. 정해진 룰은 뭐예요? 나중에서 처음을 빼야 돼. 두 번째로 뭐 틀렸죠? 여기가 운동량 6이 아니라 마이너스 6이었어야겠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풀면 뭐라고 써야 돼? I는 마이너스 6 빼기 12가 돼야지. 이렇게 풀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8이고요. 요딴 식으로 풀면 2죠. 답이 어때? 아예 달라지잖아. 그래서 내가 암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방향 정확히 찾고 암산만 안 해도 먹고 들어가는 파트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이 풍경량을 크게 해봅시다. I는 식으로 어떻게 써요? I는? 충격량이라고 충격량 크게 하기. I는 F, P죠. 그럼 I 크게 하려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돼? F를 증가시키면 되죠.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살살 때린다, 세게 때린다? 세게 때린다. 강한 힘을 가한다.
자, 두 번째로. 근데 내가 이 칠판에 엄청 강한 힘을 주고 싶은데 사람의 힘으로는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힘을 늘리는 게 아니라 뭘 늘려도 되죠? T를 늘려도 되죠. 자, 이 T를 늘리는 건 우리 실제로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 두 가지 보시면 돼요. 대포. 대포의 포신. 한번 편한 말로 뭐 주둥이라고도 하죠. 자, 대포의 포신은 보통 길게 되어 있나요? 짧게 되어 있나요? 긴 편이죠. 이렇게 길게 돼 있잖아. 왜 기냐라는 거예요. 자, 봐봐. 대포 포신이 짧으면 뒤에서 화약이 터졌을 때 포신이 이만하면요. 공이 가다가 금방 툭 떨어지죠. 근데 길면 어때요? 금방 떨어지나요? 아니죠. 오래 가죠. 근데 이게 오래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힘을 받는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포신이 길면 길수록 오랫동안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포를 쓸 수는 없잖아요. 이런 빨대를 잘 먹었는데. 이런 빨대를 사용한다라고 해봅시다. 자, 빨대 안에 제가 공을 넣고 불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저랑 가까운 쪽에 공을 넣고, 두 번째는 먼 쪽에 공을 놓고 볼게. 자, 언제 공이 더 많이 날아갈까? 왜? 내 입김을 더 오래 받을 수 있으니까. 다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저기 빨대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요. 아, 빨대가 길이가 길수록 힘을 오래 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은 충격 완화입니다. 자, 충격 완화인데 이게 충격력 크게 하는 방법과 꽤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쓰세요. 충격력 완화. 자, 제가 충격량이라고 안 했어요. 뭐라 했어요? 충격력 완화라고 했어요. 충격량은 기호로 뭐죠? 그런 게 아니야. 량. 아니죠. 얘는 I를 크게 하는 거예요. 얘는 I를 작게 하는 게 아니야. 충격력이잖아. 력은 힘력자죠. 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되니? 자, 이때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이 붙냐면 충격량. 즉, I가 일정할 때라는 조건. 충격량이 일정할 때 충돌 시간. 자, 이번에도 T를 늘립니다. T를 늘려서 충격력 기호로 F죠. 이걸 식사하는 게 충격력 F를 감소시킨다. 충격력은 F가 뭐야? 충격력은 F죠. 힘력자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I는 FT잖아. F는 T분의 I죠. 그럼 이때 I가 일정할 때 T를 증가시키면 F는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낮아질 수가 있다고. 이 이야기 하는 거라고. 자, 이 추를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어떤 식으로들 착각을 많이 하는지 한번 봅시다. 설명하려면은 우리 일어나면 안 되지만 체벌을 생각하면 제일 편해. 어렸을 때 참 매를 많이 맞고 다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억지로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 좀 맞아서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자, 이매 맞는 거 한번 생각해볼까요? 항상 매를 많이 맞았는데 그 젊은 수학 교생님이 있었는데 사실 수학을 너무 못했어 사실 그래서 재미가 없었어 잤어 그 수학 교생님이 체육쌤한테 일러가지고 체육쌤이나 사회쌤이 좀 무서웠거든요 난 수학 시간에 잤는데 그 선생님들한테 맞았단 말이야 어쨌든 부르면서 맨날 저한테 하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야 너 한 대 맞을래 10대 맞을래 자 조건이 안 붙었어요 지금 예, 한 대라고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분으로 해볼까? 야, 내가 너 지금부터 체벌할 건데 1분 동안 맞을래? 10분 동안 맞을래? 이렇게 물어봐. 뭐라고 대답해야 돼? 사이코가 아닌 이상. 1분 동안 맞아야지. 그치? 왜? 시간이 늘어나면 받은 충격이 어떻게 돼? 시간이 늘어나면 받은 충격이 줄어들어요? 이건 늘어나죠. T를 늘리면 I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중요한 조건이 붙는단 말이야. 이번엔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너에게 동일한 충격을 가할 건데 한 대 맞을래, 10대 맞을래 이렇게 물어볼 거야. 아까랑 상이 분명 달라졌죠. 아까는 충격의 크기에 한계가 없었는데 이번엔 동일한 충격을 준다라고 했어. 횟수가 늘어났다고요? 한 대 맞아야 한 대 몰아서 세게 맞을래, 10대 나눠서 약하게 맞을래 이렇게 물어봐. 어떻게 맞아야 돼? 한 대야? 너는? 한 몇 대야? 한 대야? 그때 10대야? 한 대예요? 한 대인 친구들 다시 생각해 볼까요? 강도가 좀 약한 것 같은데 곤장으로 바꿔볼게요. 그 얘기가 자, 곤장 100대를 100일 동안 나눠서 맞겠습니까? 아니면 100대짜리 파워를 한 번에 합쳐서 맞겠습니까? 한 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니? 100일 동안 나눠 맞아야지. 왜? 똑같은 충격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에 몰아 맞으면 뼈가 다 어떻게 돼? 부셔지겠죠. 상이돼요? 자, 동일한 충격을 가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분을 묻는 게 아니야. 한 대 맞고 끝낼게요. 이게 아니라고. 동일한 충격을 받더라도 그걸 나눠서 받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 네? 사람이나 물체는 한 번에 버틸 수 있는 힘의 크기에 한계가 있어. 자, 알겠니? 오케이? 무조건 어떻게 맞아야 돼? 나눠 맞아야 된다고. 나중에 AI 선생이 와서 체벌을 하면 나눠서 맞아야 된다고. 인간은 그러면 안 되겠지. 균등하게 나누지를 못할 테니까. 그죠? 무조건 나눠야 됩니다. 시간을 늘리는 게 이득이에요. 네, 한 번에 버틸 수 있는 힘의 크기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달걀 2개를 납할게요. 자, 첫 번째 상황에서는요, 달걀을 떨어뜨릴 건데, 어디다가 떨어뜨릴 거냐면, 푹신푹신한 방석에다가 떨어뜨릴 거예요. 자,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그냥, 여기 세멘 바닥에, 콘크리트에 떨어뜨릴게요. 방석이 언제 깨질까요? 방석이 몇 개죠? 방석이 왜 깨져요? 방석이 몇 개를 진짜로 달걀이 언제 깨질까요? 달걀이가 달걀이 언제 깨질까요? 콘크리트 들어갔어. 콘크리트에 떨어졌을 때 깨지겠지. 맞니? 자, 이걸 충격 완화의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 이 케이스를 제가 A, 이 케이스를 B라고 해봅시다. 달걀은 똑같아요. 질량 둘 다 N이고요. 동일한 높이에서 떨어뜨리겠습니다. 다음 충돌 전과 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속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충돌 직전의 속도를 이야기해 봅시다. 예를 들면 여기 닿기 직전의 속도. 애도 땅에 닿기 직전의 속도. 그럼 닿기 직전의 속도는 둘이 어떨까? 맞죠? 왜?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으니까. 이게 충돌 전의 속도가 된다고요. 이건 V0라고 해볼까요? 얘도 V0의 속도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충격량 찾아볼게요. IA. 자,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입니다. 자, 이때 나중은요, 충돌수를 이야기해요. 근데 방석에 떨어졌더라도 나중 속도는 얼마가 돼요? 달걀은? 속도가 얼마가 되니? 부딪히고 나면. 0이죠. 즉 나중 운동량이 얼마예요? 0이라고요. 빼기 처음 운동량 M V 제로죠. 자, B 기준으로도 이야기해볼까요? I, B는 0 빼기 M, V 제로겠지. 왜? 콘크리트에 부딪혀도 속도는 0이 될 테니까. 나중 운동량이 0이잖아요. 처음 운동량 M, V 제로고요. 둘이 어때요? 둘이 어때? 반대 IA는 IB와 반대. 자, 이걸 조금 풀어서 써볼까요? 그럼 I는 뭐와 같아요? 지금 MV-MV 제로 했고 또 어떻게 쓸 수도 있어? FT. 자, I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A 곱하기 PA라고 쓸 수 있어요. IB는요? FB 곱하기 BP 이렇게 쓸 수 있고. 네, 생각해봐. 방석에 부딪힐 때랑 콘크리트에 부딪힐 때랑 언제 충돌 시간이 길까? 상황 생각해보세요. 방석에 부딪히면 푹신하게 들어갔다가 나올 겁니다. 이게 충돌 시간이죠. 콘크리트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 부딪히자마자 파삭하죠. 언제 충돌 시간이 길어요? 방석일 때. 방석에 충돌했을 때 시간을 TA로 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TA는 TB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럼 FA는 FB보다는 어떻게 될까? 곱이 같아야 되니까. 한쪽이 크면 한쪽은 어때야 돼? 당연히 작아야. 아, 놀랍게도요. 방석에 달걀을 떨어뜨리든 콘크리트에 달걀을 떨어뜨리든 충격량은 동일합니다. 그런 게 아마 보면 그렇죠? 근데 충격력의 크기는 언제 큰 거야? 콘크리트에서 더 크다고 해. 충돌 시간이 짧으니까. 이게 아까 곤장 몰아맞은 개념이랑 똑같더라. 알겠어? 사람도 똑같다고. 아니? 이게 사람 손이 대봐. 아까 체벌할 때 생각했는데요. 오케이? 이렇게 부서질 거라고요. 콘크리트에 던졌을 때처럼. 자, 중요한 조건이 필요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충격력이 일정하다라는, 충격량이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저 충격 완화의 예시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는요, 에어매트예요. 어차피 내가 떨어지면서 받을 충격의 양은 똑같아요. 맨바닥에 떨어지든지, 에어매트 위에 떨어지든지. 달걀하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언제 살아요? 맨바닥? 에어매트. 네? 충돌 시간이 어떻게 돼? 맨바닥보다 길어진다. 그러니까 힘을 나눠서 받는 거. 자, 같은 원리가요, 에어백이에요. 이렇게 아그 자동차 에어백이요. 사고 날 때 터지면 살아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지. 왜? 에어백이 터진 상황을 생각해 볼래? 에어백이 뻑 하고 터지면 사고 났을 때 에어백에 푹신 들어가서 한숨 자고 나오면 되잖아. 완화 이때는 그냥 핸들에 떨어졌을 때 생각해 봐. 그냥 핸들에 머리 박으면 어떻게 돼? 꽝 하고 끝나죠. 네. 언제 길어요? 에어백이 있을 때 있을 때 길죠. 그럼 힘이 나눠서 작용한다. 이건 같은 원리가 범퍼예요. 자동차 범퍼도 푹신하죠. 세 번째로 태권도 보호구 같은 거. 이 외에도 많습니다. 뽁뽁이도 충격 완화의 소재고. 공통점이 보이니? 혹시? 이 소재들의 공통점이 보여요? 좀? 아까 방석도 그렇고 좀 어때요? 만졌을 때? 푹신푹신하죠. 푹신푹신하면 충돌 시간이 길어집니다. 알겠네? 푹신푹신한 소재들이 충격 완화의 예시가 될 수가 있다. 그래도 거기 근데 저 3번은 뭐가 되는 거죠? 태권도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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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 할 때 헬멧 쓰잖아요. 자, 그럼 109쪽 피세요. 109쪽. 109쪽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몇 개 풀고 갈게요. 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자, 잘 봐.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뭐 나와 있어요? 처음 성명 나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뭐 나와 있어요? 질량 나와 있네. 질량 나와 있네. 그죠? 자, 그리고 뭐 나와 있나 하고 보니까 시간 나와 있네. T. 그죠? 그 다음 뭐 나와 있냐? 부딪히고 나서 성능 나와 있네. V 나와 있네. 그리고 뭐 물어봤어? F 물어봤네. 자, 이 변수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으니까 이 변수들이 나와 있는 식을 쓰면 해결될 문제야. 맞니? 자, 이 변수가 모두 등장하는 식이 아까 한 거 i는 F, P 또 MV 마이너스 MV 제보다 여기 대입만 하면 되네. 자, 대입해볼까요? F는 얼마인지 안 나왔네. F 곱하기 시간 얼마래? 0.01 은 질량 0.04 곱하기 V는 뭐예요? 나중 속도죠. 얼마래요? 나중 속도 얼마래? 문제에서 치고 났더니 얼마가 됐대요? 125 빼기 질량 0.04 곱하기 처음 속도? 처음 속도 얼마예요? 처음 속도 얼마죠? 못 찾나요? 0이죠. 아니 정지해 있다며. 이거 날려버리면 되죠. 그럼 계산하면 끝날 문제네. 그죠? 계산하시고. 자, 7번 볼까요? 7번. 그냥 좀 빨리 할게요.
자, 7번.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질량이 같은, 그러니까 문제 조건을 잘 봐야 돼. 문제 조건에 굉장히 많은 게 나와 있어. A랑 B가 나와 있는데,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질량이 같은 물체래요. 자,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했냐면, 정지하겠다고 했어요. 자, 이제 A가 받은 충격량 한번 계산해 볼까요? IA는. 자, FT죠. F 안 나와 있네요. FA 곱하기 시간. A는 2초래. 2는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돼? 그 뒤에 뭐가 와야 돼요? MV 마이너스 MV 제로가 와야 되지. 맞니? 자, 근데 질량 모르니까 M 곱하기 V는 언제 속도예요? 나중 속도입니까? 처음 속도입니까? V는 나중 속도죠. 제로가 처음 속도죠. 자, 나중 속도가 얼마가 된다고 했냐면 정지한다. 0. 그죠? 자, 빼기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 MV 제로 이렇게. 자, IB는요. 팀 안 나왔어. FB. 곱하기 시간. 충돌한 시간이 6초래. 6은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0 빼기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 자, 문제에서 처음 속도와 질량이 같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둘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요. 같으니까 같은 변수로 쓸 수가 있다고. 그럼 계산만 하면 되죠. FA와 FB 계산하시고. 자, 뒤로 넘어가가지고 111쪽에 나 그래프 하는 거 그려줬네. 네. 하기 전에 그래프 하나만 그리고 해. 예. FT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중요하거든요. 자, 내가 이 그래프는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다 외우는 것보다 이 그래프에서 나오는 값을 찾아내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해서 그래프 30개 무식하게 외우는 것보다 그래프의 밑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제가? 아, 기억해야 돼요. 그래프가 밑넓이가 의미하는 거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얘랑 얘가 뭔데, 그러니까 얘랑 얘가. X랑 Y를 개념상으로 곱해주면 된다고. 그럼 이 그래프에서 밑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곱하면 뭐야? F? T네. 그쵸? FT가 뭔데, FT가? I네. 이 그래프에서 밑넓이는 I구나. 그럼 이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보세요. 자, 먼저 A부터 볼게요. 광석에 부딪힐 때는 충돌 시간이 어떻겠니? 아까 어떻다고 했어? 길다고 했죠. 근데 시간이 X축이네. X가 기네. 이게 A의 그래프. 자, 그 다음 B도 볼까요? B. B는 콘크리트에 떨어졌네. 충돌 시간이 어떻게 써? 짧죠? 짧죠? 충돌 시간은 어느 축에 나와 있죠? 네, 충돌 시간 X축. 즉 시간이 짧으니까 X가 작아요. 네, 근데 밑넓이가 충격량이라면 이 둘의 충격량은 어땠어? 같았지. IA는 IB와 같았으니까 면적을 기호로 S라고 한다면 SA도 SB와 같아야 된다. 자, 근데 넓이는 같은데 A의 면적은 이만큼인데 넓이는 같은데 X값이 줄어들었대. 그럼 Y값은 어떻게 돼야 돼? 늘어나야 돼. 이렇게 그려도 돼요. 이게 기준. 그리고 나니까 X 시간이 적은 대신에 Y 힘이 커졌네? 그러니까 깨졌죠. 네? 그래프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111쪽에 20번 하나 풀고 갑시다. 자, 지금 그래프 나왔는데 이번엔 무슨 그래프 나왔냐면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나왔어요. 이 그래프 심화 해석할 필요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안 하고요. 그냥 새로운 그래프 나왔으면 쫄지 말고 생각을 좀 하면 됩니다. 자, 그래프 그려진 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려지네요. 시간이 5일 때 운동량이 얼마다라고 해서 문제에서 10이라고 했죠. 아니? 나 이 문제 그대로 그린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문제만 그렸어요. 자, 그 다음 식 써볼까요? i는 뭐와 같죠? i는 뭐와 같아? ft와 같아. 자, 근데 f는 몰라요. 단 t가 나와 있죠. t가 몇 초 동안? 5초 동안은 뭐예요? ft는? 실. 아니 ft는 뭐냐고? 아, 지금 i는 ft와 같고 또 뭐와 같아? 우리 mv-mv 제로와 같다. m이 얼만데? 문제 질량 나와 있네. 5죠. 곱하기 v니까 v를 근데 모르네. 그냥 변수로 씁시다. v 빼기 질량 5 곱하기 처음 속도. 처음 속도 얼마래요? 문제에서? 0이래. 문제 정지해 있다고 나와 있어. 이걸 알리면 되네. 이랬더니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죠. 변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생각을 잠깐 다시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식으로 잠깐 돌아갈까요? i는 수용량은 10 곱하기 시간과 같습니다. 그래 mv-mv0가 같죠? mv가 뭐죠? mv가 뭡니까? mv가 뭐예요? 운동량이죠. 언제의 운동량? 제로 안 붙었으니까.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지. 사실 나중 운동량 지금 여기서 OV로 구할 수는 없지만 나중 운동량이 얼마인지는 알 수 있다고요. 얼마예요? 10이라고. 그러면은 사실 10 빼기 0이겠죠. 처음 운동량 0이니까. 이해되니? 그러면 F는 얼마예요? 2 뉴턴이다. 근데 V는 구할 수 없나요? 아니 구할 수 있지. 5초의 운동량이 얼마래? 문제에서 P5라고 할게요. 5초의 운동량. 얼마죠? 문제에서 얼마래? 운동량 얼마래? 10이래. 10은 운동량 구하는 공식 뭐예요? P는 MV. 질량 5 곱하기 V. 5초의 속도 V5라고 합시다. V5는 얼마예요? 속도도 구할 수 있죠. 네? 물리 파트 쫄지 마시고 많이 써보면서 틀려도 좋으니까 자꾸 씩 써보는 연습하십시오. 10분 쉬었다가 41분에 할게요. 41분. 이게 뭐였어요? 네, 합시다. 120초 합시다. 120초. 아, 근데 이게 바로 천천히 나가면 좋아. 너무 좀 아껴야 되거든. 여기 중단원을 쭉 가봐. 맨 뒤에 보면 27번이라고. 우리가 27주 동안 통합각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이야. 한 14주 정도 해서 하루에 보통 주당 2개씩 나간다고. 지구 시스템 합시다. 하면 군대인 때 다 했던 거거든요. 뭐야, 저희 아직 군대인데 가는데. 맞아. 너 나이 먹었어. 많이 해야지. 일이 내야 나 나이 먹기 싫다. 오늘 아침에 해보러 갔어, 해보러. 한국 가세요. 해보고 온 거 같은데, 나도 하고 갔어. 아침에 해보고 왔는데 너무 감흥이 없었어. 아침에 너무 피곤하고 해서 나도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생각. 어렸을 때 왜 엄마들이 안 깨워? 해보러 가자고? 안 깨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돼가지고 한 새벽 5시 정도 되면 깨워. 야, 씻어. 해보러 가게. 딱 씻어요. 이 새 루틴이 있어. 여기 씻고 산 갔다가 저도 땀나잖아요. 또 끝나고 아빠랑 목욕탕 갔어. 초등학교 때. 목욕탕 가가지고 처음에는 어릴 때는 그게 재밌었어. 나 목욕탕 가가지고 끝나면 루틴이
찜질방 갔다가 끝에 저기 뭐지기 알로에 주스를 하나 먹었어야 됐어. 난 하루 동안 개고생한 이유가 알로에 하나 먹으려고 그랬거든. 그게 루틴이 됐는데 왜? 아, 숨을 쉬면서 웃어. 숨 넘어가겠다. 루틴 때문에 저기 오늘도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들어. 지문 시스템 갑시다. 자, 먼저 이건 왜 너네만 무서워? 아니, 모르겠어요. 직권, 외권, 생물권 이렇게 5개로 나뉘고요. 왜 그건 그걸 통안 되잖아.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줍니다. 지구 시스템 중 하나예요. 지구로 돌아가는 시스템. 자, 오늘 여러분 이거 중딩 때 다 했고요. 아직도 중딩 때 하지 말고 빨리 벗어나. 자, 그래도 가볍게 복습하면서 갑시다. 먼저 기권 볼까요? 자, 이건 공기를 뜻하죠, 공기. 자,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기체가 누굽니까? 질소죠. 얼마나 있죠? 78%이죠. 야, 고딩은 이런 거 안다고 중딩은 몰라도. 상식이란 말이에요. 말고 갑시다. 자, 질소 78%. 그 다음, 탄소 21%. 이렇게 존재합니다. 상식이니까 좀 알고 가십시오. 상식이에요, 상식. 선수 100%면 그 쉽잖아. 좋습니다. 자, 기권은 이 층을 구분할 수 있는데 다 중3 때에서 1학기 때 이 단원에 나오죠. 그래서 이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를 기준으로 4개 층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그래프도 많이 봤어요, 그래프인데. 갈까요? 하다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증가하다가 다시 낮아지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낮아지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 자, 여기가 한 10km 정도 돼요. 정확히 11km인데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가 한 40km 정도, 여기가 한 90. 맨 위가 얼마죠? 성일. 자, 기권은 우리 공기가 분포하는 이 기권은 지면으로부터 1000km까지를 이야기해요. 완두건 높이. 자, X축은 온도예요. 자, 빨리 하고 빨리 가자. 너네 많이 기억할수록 빨리 가. 많이 기억했어. 빨리 보내주잖아. 그것도 아니면 자, 우리 맨 아래축 뭐라 그래요? 내가 안 했으면 기억을 못해. 이러면 빨리 볼까. 대류권이라고 했어. 대류권. 자, 보니까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되죠? 나가가지고 그렇죠. 기온이 떨어집니다. 왜죠? 왜요? 올라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가 떨어진다. 감소하니까. 그죠? 자, 지구에서 에너지를 내보낸단 말이에요. 이걸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죠. 근데 올라갈수록 이 도달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진다. 다음 대륙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공기의 양이 제일 많습니다. 자, 기권은 1000km나 되지만 그 중에 있는 90% 이상의 공기는 다 대륙권에 분포해 있어요. 왜일까? 왜 공기가 밑에 쏠려 있니? 두 번째 했잖아. 뭐 때문에? 뭐 땀시, 중력 땀시. 공기의 양이 많아요. 근데 공기 중에 누가 많냐면 수증기도 많아요. 수증기가 있으면 뭐가 일어날 수 있나요? 대류가 일어날 수 있나요? 수증기가 많으면? 수증기가 많으면 뭐가 일어날 수 있어? 이상한. 그렇죠. 기상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수증기의 양도 많아서 기상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AA라고 다. 많다고. 다. 다 짜라고. 예? 자, 그 다음, 자, 밀도 차이에 따른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밀도 차에 따른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봅시다. 아래쪽에 있던 공기는 뜨거워요. 상대적으로. 자, 뜨거운 공기는 어디로 가죠? 위로 가죠. 자, 위쪽에는 찬 공기가 있어요. 찬 공기는 어디로 가죠? 아래로 가죠. 자, 이렇게 뱅글뱅글 돌겠죠? 이걸 대류현상이라고 해요. 자,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대류현상이라고 해요. 두 번째 층 뭐라 그러죠? 성층권이라고 합니다. 자, 성층권 올라갈수록 기온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왜죠? 성층권에 무슨 층이 있죠? 오존층이 있죠. 오존층이 뭐 하나요? 오존층이 뭐 하죠? 뭐예요? 자외선을 흡수하죠. 자, 낚시에서 뭐 적외선 흡수한다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오존층은 자외선 흡수합니다. 다음 성층권의 특징. 자,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뜨거운 공기가 이미 위에 있거든요. 뜨거운 공기 위로 가려고 하는데 갈 데가 없거든. 찬 공기도 마찬가지야. 아래로 가려고 하는데 이미 아래에 있으니까 갈 데가 없다. 자, 그럼 이건 위아래로 공기의 흐름이 없네요. 그러니까 얘는 안정한 층이라고 이해합니다. 안정한 층. 굉장히 안정합니다. 그래서 안정하기 때문에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이 된다. 비행기 항로로 쓰이는 게 성층. 야, 그 다음 층. 그 다음 층 뭐라 그래? 중간권이라 그래. 중간권. 자, 올라갈수록 기온은 어떻게 되죠? 기온 떨어집니다. 왜죠? 왜 떨어져요? 올라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 대륙권과 똑같습니다. 대류 일어나고요. 당연히 대류 현상 일어난다. 자, 그럼 중간권에서 뭐가 보이냐면 유성이 보여요. 네, 유성은 중간권에서부터 보입니다. 자, 그다음 제일 위층 뭐라 그래요? 열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올라갈수록 기온 어떻게 되죠? 그래프 보면 기온 어떻게 돼? 증가합니다. 왜 증가하냐라고 봤을 때 여기서부터는 우리 중간권까지는 지구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고요. 열권부터는 태양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증가했기 때문에. 공기가 가열돼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공기가 매우 희박한 층이고요. 온도는 올라갈수록 증가합니다. 일교차도 굉장히 커요. 공기 양이 적기 때문에. 열권에서 보이는 것 두 가지 인공위성. 인공위성은 열권에 위치합니다. 인공위성은 우주에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사실 기권의 열권에 분포합니다. 지구에 있죠. 자, 인공위성 있고요. 또 하나 더 오로라. 오로라도 관측이 됩니다. 오로라가 관측이 된다. 여기 기권에 대한 내용, 이거 조금 심화한 내용 하나 나오면 기권에 성층권이 없다면 일어나는 현상. 만약에 기권에 성층권이 없다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성층권 때문에 중간에 한번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려져요. 증상 구조가 두 개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뭐라 쓰는 거예요? 기권 30권이 쓰는 거예요? 기권에 성층권이 없다면 다음 수권이에요. 수권. 자, 수권 역시 우리 층을 구분을 할 건데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에 따라서
세 개 층으로 구분합니다. 요것도 중2 때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7단원에 나오죠. 직권과 일치했습니다. 자, Y축은 깊이, X축은 온도. 자,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일정하다가 뚝 떨어지다가 다시 일정해지는 이런 세 개의 층상 구조가 나요. 자, 우리 맨 위에 층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혹시 이름? 혼합층이라는. 자, 혼합층의 특징은 뭐냐면 온도가 일정해요. 아, 혹시 왜 일정한지 기억나나요? 왜 일정한지 기억나요? 혼합층은 좀 바람이 들어와요. 섞어버립니다. 바람 때문에 섞어버린다. 온도가 일정한 이유, 바람에 의한 혼합력가 됩니다. 바람에 의한 혼합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다. 자, 그 다음. 자, 그럼 우리 동네에 따라서 바람이 부는 정도가 좀 다를 거거든요. 바람이 세면 셀수록 혼합층이 두꺼워져요. 더 깊이까지 들어올 테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구로 봤을 때 이 바람이 강한 위도가 우리가 산 중위도예요. 이거요. 네, 중위도는 혼합층이 발달합니다. 두껍게 발달해요. 맨 아래층 먼저 갑시다. 맨 아래층 심해층이라고 하거든요. 자, 심해층 특징은 아주 간단해요. 여기는 위도, 계절과 상관없이 온도가 일정합니다. 약 2도씨로 일정해요. 온도까지는 몰라도 돼요. 자, 심해층 특징이 뭐냐면 햇빛이 안 들어와요. 애초에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이게 온도가 일정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태양이 애초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중간의 층은 우리가 수온 약층이라고 이야기하거든. 네, 뭐 깊어질수록 수온이 약해진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수온이 낮아진다. 자, 수온 약층 같은 경우에는 깊어질수록 온도가 내려가요. 자, 왜냐하면 깊어질수록 태양 에너지의 양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태양이 잘 못 들어오니까 그래요. 봐봐. 여기에 태양이 80, 70, 60, 50, 40, 30, 20, 10 이렇게 왔다고 해볼까? 근데 그 밑에 여기는 태양이 얼마나 오냐면 0만큼 들어와. 안 들어와요. 그럼 더 깊어져도 어차피 태양이 들어온 양은 얼마야? 0이지. 태양이 들어온 양이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여기도 0만큼 오고 0만큼 오고 여기도 0만큼 오고 0만큼 오니까 심해층 온도가 일정한 거야. 안 되죠? 자, 수온약층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수온약층 같은 경우에는 배류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여기 따뜻한 물이 위에 있는데 이미 위에 있으니까 이동 안 합니다. 찬물은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로 이동 안 합니다. 즉, 배류가 일어나지 않아서 안정한 층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기권에서 성층권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냐면 혼합층과 심해층을 완벽히 분리해요. 혼합층에 있던 물질이 심해층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심해층에 있던 물질이 혼합층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즉, 물질 교환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질 교환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온약층이 발달한 동네는 어디냐면요. 저위도에서 발달합니다.
자, 이게 발달한다라는 건 수원장층이 발달한다라는 건 온도 차이가 크다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야기했죠. 심해층 온도는 어차피 어떻다고 해서 적도든 북극이는 똑같다고 했잖아요. 적도에 심해든 북극에 심해든 온도는 똑같다고 해요. 심해 기준으로. 왜? 어차피 태양이 안 들어오니까. 그럼 최저 온도는 2도씨로 일정한데 온도 차이가 크게 나려면 혼합층의 온도가 높은 거거든요. 적도는 혼합층 온도가 높겠죠. 저위도는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선생님? 그래서 저위도에서 수온약층이 발달합니다. 저 정도 보시면 되고 이건 수건했으면 다 했습니다. 직권 볼까요? 직권.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먼저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에 무슨 여고생이 나와가지고 원을 이렇게 그리는 영상 알아? 그 조회수가 1억 회가 넘었거든요. 깔끔하게 그리는 거야? 왜 넘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자기 팔이 그 어깨를 컴퍼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던데 사실 그 원은 정확한 원이 아니야. 아니 정확한 원이랑 원이 아름다운 이유는 끝과 끝이 연결돼서 그런 거죠. 그냥 뭐 그리 싶은 건 아니겠어요? 무슨 소리야. 미래가 가면인데. 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래가 가면 완벽하잖아. 내가 이 대학생 때 교양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교양 수업을 들은 적이 미술 수업을 들었는데 이런 거더라. 되게 힐링되는 미술 수업이었어. 첫 수업 때 딱 한 마리 교수님이 자기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아무거나 그리래. 아, 우리 이 젊은이들의 특징은 나도 그때 지금도 젊은이지. 어렸으니까 뭘 좀 안정해주고 하면 잘 못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이 교실 내 바로 앞자리에 앉아 있는 학생의 필통을 똑같이 그렸어. 필통에 뭐가 있었냐면 그 애플 무늬가 있었단 말이야. 애플 그 로고 있죠. 애플 로고를 똑같이 그렸거든. 나는 분명 똑같이 그렸어. 교수님 와가지고. 학생은 되게 창의적인 그림을 잘 그리는 애라. 나는 완벽한 현실적인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의미하는 건 뭐지? 추상한가? 막 이러고 있더라. 상처받았어. 헛소리 그만하고. 우리 지구는요. 우리 지구 중심 한번 점찍어 볼까요? 지구 반지름이 얼마죠? 한 6,400km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이 지구에서 이 끝부분 한번 볼게요. 이 끝부분. 이 6,400km 중에서 이게 좀 그 위치마다 다른데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이야기할 건데요. 뭐한 깊게 잡아봐야 20km 정도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과로 이야기하면 껍질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뭐라 그래요, 우리? 지각이라 그래요, 지각. 그죠? 단단한 고체 상태인 지각을 뜻합니다. 자, 그 다음 좀 깊게 가가지고 요 정도 대부분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 뭐라 그래요? 지각 안쪽에 멘틀이라고 해요. 멘틀이라고 해요. 지구 부피 80%나 차지하는 굉장히 두꺼운 부분입니다. 다음에 이 멘틀의 성분을 꼭 알아야 합니다. 멘틀은요 유동성이 있는 고체 상태예요. 네? 그 윤동성이? 유동성이 있는 고체 상태. 아, 그렇지. 자, 고체는 고체인데 약간 움직일 수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유동성이 있는 고체 상태. 지진난이고 그거예요. 지진나는 이유가 그거냐고요? 윤동성이 있어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네, 멘틀의 대류가 일어날 수가 있죠. 이 멘틀 물질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자, 유동성이 있는 고체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대류가 일어날 수가 있다. 멘틀은 대류할 수가 있다. 자, 멘틀이 대류하게 되면 위쪽에 있던 지각의 일부가 움직입니다. 지각과 이제 멘틀의 상층부를 포함해서 판이라고 하는데 판 공부했죠, 여러분 중학교 때. 자, 판의 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근데 판이 움직이면서 지들끼리 부딪히면 지진이나 화산이 일어날 수도 있네. 지진 활동이나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 자, 그다음 멘틀보다 살짝 안쪽에 있는 요층 여기 뭐라 그래요? 네. 외핵이라고 그러죠. 외핵. 자, 외핵은요 기본적으로 액체 상태입니다. 자, 철과 니켈로 구성이 되고요. 자,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이 외핵도 대류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외핵 역시 대류가 일어납니다. 자, 외핵에 대류가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냐면 외핵이 움직이면 지구 자기장의 형성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외핵 대류는 지구 자기장과 관계됩니다. 이 철이나 이 니켈 같은 무거운 금속들이 움직이면서 얘는 자성을 세게 가지거든요. 자기적 성질을 세게 가지는 물질들인데 이게 움직이면서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제일 안쪽에 얼마 안 되는 이 부분 뭐라 그래요? 내핵이라고 그러죠. 내핵은 무슨 상태죠? 고체 상태예요. 자, 성분은 외핵과 거의 동일합니다. 철이나 니켈이지만 고체 상태다. 는 지구의 가장 중심부인 내핵 이야기까지 했다. 그래서 여기 직권에 대한 이야기. 자, 그 다음 남은 거 두 개네요. 외권, 생물권. 자, 외권 이야기 할게요. 자, 외권은 1000km 외부를 뜻해요. 자, 지면으로부터 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부분을 외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깥 외자예요. 자, 외권은 그냥 우주로 생각하시면 좋고요. 우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외권에 뭐가 있냐면 지구 자기장입니다. 아까 인공위성은 기권에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외권 아닙니다. 자기장은 그것보다 더 바깥쪽 외권에 존재한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네 개 내 생물권, 생명체의 이야기다. 자, 교재 121쪽 한번 보세요. 교재 121쪽. 자,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보시죠. 6번.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별표 3개 해놓죠. 자, 시험 문제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우리 표 보면서 하나하나 가볍게 읽어볼게요. 자, 일단 표 보는 법 한번 볼까요? 그럼 Y축,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근원이라고 돼 있어요. 자, 오른쪽, 저기 가로열 따라서는 뭐라 적혀 있냐면 영향이라고 적혀 있어. 근원과 영향입니다. 자, 그럼 표의 첫 번째 칸 볼게요. 자, 근원이 기권이고 영향도 기권인 경우 기단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돼 있어. 기단 공기 덩어리죠. 찬 공기랑 뜨거운 공기가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었어. 이런 게 바로 기권에 의해서 기권이 영향받은 경우라고요. 오른쪽으로 한 칸 가볼까요? 자, 근원이 뭐냐면 기권이에요. 영향은 직권입니다.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그죠? 자, 기권이 직권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나라는 거야. 바람이 부니까 땅을 깎았다. 아니, 기권이 직권에 영향을 끼쳤다. 한 칸 더 가볼까? 기권이 수권에 영향을 끼친 경우 해파, 해류 나와 있는데 해류는 바닷물의 흐름인데요. 바람에 의한 흐름을 뜻해요. 바람이 부니까 바닷물이 흘렀다. 기권이 수권에. 어렵지 않지? 응? 읽어보면 돼. 잘 읽어보면 돼요. 자, 그럼 직권이 기권에 끼친 거 한 칸 내려와서 볼까요? 화산가스 공급할 수가 있대. 우리 화산이 터지니까, 직권에 있던 화산이 터지니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나 화산재를 유입했다라는 거. 한 칸 밑으로 와볼까요? 자, 근원이 수권이고 영향이 기권인 경우. 수증기 공급, 태풍 나와 있죠. 태풍, 밑줄, 별표. 제일 많이 나와요. 물론 나머지도 다 나옵니다. 근데 태풍이 제일 많이 나와요. 뭐가 태풍이냐? 뭐가 태풍이에요? 뭘 보고 태풍이라 그래? 우리 열대성 저기압인 태풍. 뭐가 태풍이죠? 뭐 보고 태풍이라 그래? 날아다니는 거 보고 태풍이라 그래요? 바람이 세게 불면서
강한 비구름을 동반하죠. 이게 태풍이에요. 되니? 자, 태풍이 되려면 많은 양의 비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비 내리려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필요하죠. 그 수증기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바닷물이 증발해서 생긴 거야. 되니? 자, 그럼 태풍이 만들어진 원인은 뭐예요? 바닷물의 증발이죠. 바닷물은 무슨 건이죠? 수권에서 공기 중으로 영향을 끼쳤네. 수권이 기권에 영향을 끼친 사례입니다. 태풍은. 되니? 그럼 태풍 보면 항상 바다에서 발생해요. 해상에서 발생합니다. 태풍은. 바다에서 기권으로 영향을 끼쳤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는 그 뒤에 에너지 외권이 딱 저를 끝이네. 그러니까 쌤 외권은 이거 생명체에 무슨 영향 주니까 포함된 거야? 지구 생명체에 영향을 주죠. 자기장이 있으니까 지켜주잖아요. 자기장은 외부로부터 오는 입자들을 막아주는 역할이에요. 태양에서 지구로 빛만 주는 게 아니라 입자들도 막 많이 쏴주거든요. 작은 입자들을 막 쏴주는데 그 입자들이 영향 끼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지구를 지탱하는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이거. 자, 에너지원 봅시다. 자, 오케이. 지구를 구성하는 이 시스템들을 이야기해봤는데 이번에 그 시스템들을 돌아가게 하는 에너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지구를 돌아가게 하는 에너지 중에 제일 많은 에너지가 뭘까? 화력? 화력 발전이요? 원자력. 원자력?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 없던 원시 시대는 다 죽었겠네요. 아니죠. 뭐예요? 예로부터 지구한테 에너지를 제일 많이 공급해주고 있는 지구가 네. 태양이죠. 지구보다 뭐라고? 태양이라고요. 태양. 자, 지구를 지탱하는 가장 큰 에너지원은 바로 첫 번째로 태양 에너지. 자, 지구의 에너지 중에 얼마만큼을 담당하냐면 99.99%. 그냥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 화력발전 이야기했죠? 자, 화력발전은 어떻게 돌아가죠? 석탄을 떼어서 돌아가죠. 석탄, 석유를 떼어서 돌아가잖아. 석탄, 석유는 동식물의 시체예요. 화석이에요. 자, 거기에 에너지가 저장돼 있다라는 거잖아. 식물의 에너지가 어떻게 저장돼요? 식물이 뭘 하면 에너지가 저장? 광합성 하면 되죠. 광합성 뭐 때문에 해요? 태양 때문에 하죠. 화석연료 역시 태양 에너지가 근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99.99%를 차지한다. 다음에 99.99% 에너지 가지고 뭐 하는지 되게 많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좀 이야기해 봅시다.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일으킵니다.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일으킵니다. 혹은 대류 현상도 일으킵니다. 대류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뜻합니다. 자, 바람은 공기가 좌우로 움직이는 거고요. 대류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번 주에 이야기했죠. 대류도 태양 에너지다. 자, 또 식물은 이거 가지고 광합성 할 수도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화석연료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화석연료가 생기려면 무조건 태양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외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태양 에너지가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그 대부분을 싹 공부하는 것보다 그 예외를 공부하는 게 더 쉽겠죠. 태양 에너지 외의 에너지원이 하는 것들을 공부하고 그 외의 것들은 다 태양 에너지 덕분이다 라고 공부하는 게 좀 편해요. 다음 그 외의 에너지가 뭐가 있냐? 지구가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지구 내부 에너지예요. 자, 지구 내부 에너지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멘틀에 대해요. 자, 이거 아까 했거든? 그냥 멘틀 대류하면 뭐 일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 멘틀이 움직이면 그 위에 있던 뭐가? 탄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 탄 운동하면 뭐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날 수 있다. 아, 지진이나 해일을 만드는 에너지원은 태양이 아니다. 뭐다? 지구 내부 에너지다. 자, 두 번째로 외핵의 대류도 있습니다. 외핵이 대류하면 뭐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지구 자기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진이나 해일, 그리고 자기장은 태양 에너지가 아니래. 지구 내부 에너지네. 자, 세 번째로 조력 에너지가 있어. 조력 에너지는 태양이나 달의 인력을 뜻해. 태양이나 달이 인력, 끌어당기는 힘을 발휘함으로써 지구상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조석 현상. 조석 현상이 뭐예요? 조석 현상이 뭐니? 일물과 썰물을 분양하는 거죠. 그럼 우린 역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지진, 해일, 한해 운동, 지구 자기장, 혹은 밀물, 썰물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태양 에너지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되니? 자, 에너지 관련해서 알아둬야 될 정보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에너지는요, 쏟아나지 않아요. 에너지가 순환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볼까요? 자, 제가 에너지 좀 쓰고요. 시연이한테 좀 줄게요. 시연이도 씁니다. 집에 개 키우니? 네. 집에 개한테 에너지 좀 준대. 네? 다음에 걔가 에너지 쓰다가요 또 누구한테 또 줍니다. 그럼 우린 그 에너지가 계속 순환하면서 자급자족 할 수 있죠. 되니? 태양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태양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구는 곧 죽습니다. 왜? 태양은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있잖아. 아니, 우리끼리 만약 에너지가 순환한다면 태양이 없더라도 우리끼리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 쓸 수 있으니까 죽을 일이 없다고요. 근데 죽잖아. 아니? 자,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자, 그 이유가 우리가 호흡이나 혹은 뭐 발전소를 띄우거나 에너지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에너지 총량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 열 에너지는 재사용이 거의 불가한 에너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열 에너지. 열 에너지. 네? 열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열 에너지 비중이 높아져요. 열 에너지는 재사용이 거의 불가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에너지 불균형이에요. 자, 우리 지구 한번 그려볼까요? 자, 지구에서 이 적도선을 기준으로 이 위도를 따졌을 때 이 북위, 남위 30도까지 이 부분을 저위도라고 하죠. 자, 이 윗부분은 고위도라고 해요. 혹은 여기도 고위도죠. 여기도 고위도. 이 중간 부분은 중위도라고 하고요. 자, 저위도, 위도 0도선을 적도라고 해요. 자, 북극이 덥나요? 적도가 덥나요? 북극이 더, 적도가 더. 적도가 덥죠. 자, 그 이유가 태양빛이 들어올 때 이 저위도를 이루는 이 면하고 보면 여기 수직이에요. 고위도는 뭘까요? 실제로 수직은 아닙니다. 지구가 살짝 꺾여 있거든요. 아, 자, 근데 고위도는 뭘까요?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 이 면의 선이 이렇게 되잖아요. 수직이 아니죠. 각도가 줄어들었죠. 자, 이걸 태양 고도라고 그래요. 저위도는 태양 고도가 높습니다. 자, 저 수평면과 태양빛이 이루는 각도를 태양고도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핸드폰을 여기 불을 다 끄고요. 핸드폰을 들고 라이트를 켜볼게요. 라이트를. 자, 라이트를 처음에는 어떻게 끌 거냐면 이 끝에서 라이트 나온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켤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점은 되게 작겠죠? 근데 되게 밝겠지? 근데 이렇게 눕혀볼까? 눕히면 눕힐수록 빛이 도달하는 범위는 어떻게 돼요? 넓어지겠죠? 근데 세기는 어떻게 되죠? 줄어들지. 되니? 저위도가 직방으로 쏜 거야, 이렇게. 고위도는 눕혀서 쏜 거예요, 빛을. 되니? 그래서 이걸 고도라고 이야기하고 저위도는 태양 고도가 높습니다. 즉, 에너지 과잉 상태예요. 자, 고위도는 태양 고도가 낮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야,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착각해요. 선생님, 그래서 아프리카가 덥고 북극이 어떤 거야? 추운 거네. 아닙니다. 자, 잘 생각해야 돼, 얘들아. 에너지 과잉은요, 덥다가 아니에요. 온도가 더 상승한다라는 뜻이야. 잘 구분해.
에너지 과잉은 온도가 높다가 아니라고. 온도가 더 상승할 것이다 라는 거야. 에너지가 남는다는 거. 에너지 부족은요, 춥다가 아니에요. 온도가 내려간다라는 거. 아니, 계속 내려간다고요. 만약 저희도가 에너지 과잉 상태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지구 역사가 몇 년이죠? 자, 46억 년입니다. 46억 년 동안 저희도의 에너지 과잉 상태가 이어졌다고 해볼까요? 그럼 제가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고 했죠. 1년에 1도씩만 올라갔다고 해봅시다. 46억 년 후에 지구의 온도는 몇 도일까? 저희도는 46억 도겠죠. 아프리카 46억 도야? 아니지. 그러니까 이 에너지 과잉이나 부족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야. 근데 실제로 일어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결해야지. 이걸 해결해주는 친구들이 있다고. 이 저희도의 남는 에너지를 고緯도까지 이렇게 운반해주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누구냐?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에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으로 해소됩니다. 에너지 부족.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적도의 뜨거운 물이 북극으로 갑니다. 그럼 온도가 어떻게 돼요? 그 물은? 북극에 도달하면? 낮아지겠지. 왜 낮아졌어? 에너지를 어떻게 했으니까? 잃었으니까. 고緯도한테 갖다 줬으니까. 됐니? 자,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해준다. 대기와 해수의 순환. 자, 근데 대기와 해수의 순환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뭐예요? 결국? 태양이죠. 됐니? 태양이 계속 공급이 되어야만 에너지 불균형도 해소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해서 순한 거. 자, 그 다음 물질 순환 볼게요. 자, 에너지는 순환 안 한다고 했는데 물질은 순환합니다. 우주에서 지구로 물질이 계속 꾸준히 공급되나요? 아니죠. 물론 운석이 종종 떨어지긴 하지만 그게 태양 에너지처럼 공급되진 않잖아. 근데 우리 살죠? 물질이 공급이 없어도 살잖아. 왜 순환하니까. 오케이? 계속 돌려 쓸 수 있으니까. 자, 물질 순환에서 두 가지 봐야 돼. 첫 번째로 물의 순환이. 네, 그림 좀 그려볼까요? 여기 육지 있고요. 육지 이렇게 있고요. 반대쪽에 바다 있다고 합니다. 자, 육지에는요, 산이 있어요. 그런 산이 있다. 자, 그리고 구름도 있겠죠. 자, 물이 움직인대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까요? 첫 번째로 증발이 일어납니다. 바다에서 증발이 일어났다고 해볼까요? 첫 번째, 바다에서 증발. 한 320만큼의 양이 증발했다라고 봅시다. 자, 근데 바다에서만 물이 증발될까? 아니죠. 육지에서도 증발되죠. 이렇게 증발하겠죠. 육지 증발도 있어요. 자, 근데 육지에서 증발된 양은 바다에서 증발된 양보다는 어때요? 훨씬? 어때? 적겠죠. 자, 60만큼만 됐다. 60.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비가 내립니다. 육지로 비가 내렸다라고 해볼까요? 육지로 강수가 일어났다. 육지로 강수가 일어났다. 자, 한 96 정도라고 할게요. 96. 자, 근데 비가 육지로만 오지는 않죠. 바다로도 올 거예요. 바다로도 강수가 일어났다. 아, 이때 이 양을 체크를 해보니까 얼마만큼이나 하고 보니까 284만큼이라고. 다른 거예요, 지금 거. 네, 바다에서 진행된 거. 그, 앞에 앉아, 다나야. 눈이 나쁘지 않은. 자, 그 다음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간 것도 있을 거예요. 자, 이걸 담수의 유입이라고 해요. 담수의 유입. 자, 담수의 유입은 그냥 X라고 해볼게요. X. 얼마인지 안 알려드릴게요. 담수는 싱거운 물을 말해요. 육지에 있는 물을 담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지켜야 될 룰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전체 물의 양은요 일정해야 돼요. 전체 물의 양은 일정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권역별로
물의 양은 일정해야 합니다. 번역별로 물의 양은 일정해야 된다. 네, 번역이요. 자, 번역별로 한번 따져봅시다. 첫 번째로 대기 기준으로 볼까요? 자, 그럼 대기 기준으로 변화한 물의 양을 볼까요? 자, 대기로 유입된 물의 양은 첫 번째로 증발한 양, 육지에서 증발한 양 60. 플러스 두 번째로 바다에서 증발한 양 320이에요. 그죠? 자, 그럼 대기에서 잃은 물의 양도 볼까요? 비가 내리면 대기에서 잃을 거예요. 육지로 비가 왔네, 마이너스 96. 바다로도 비가 와서 잃었네, 마이너스 284. 네, 계산하면 0이죠. 야, 이게 대기 중에 물의 양이 0이라는 게 아니야. 변화량이 0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대기에 있는 물의 양은 일정해야 되니까. 자, 두 번째로 지면 기준으로 볼까요? 우리 땅 기준으로 볼까? 그러면 육지 기준으로. 자, 육지 기준으로 물의 변화량을 볼까요? 자, 육지로 들어온 물은 96이에요. 그죠? 96 빼기 육지에서 잃은 양, 증발한 양 60이에요. 빼기 육지에서 바다로 빠져 들어간 거 X. 근데 이게 0이 돼야 되잖아. 아, X는 36이구나. 이렇게. 바다 기준으로도 볼까요? 바다 기준으로 얻은 물의 양 강수 284. 그 다음 육지에서 흘러 들어온 거 X 더하기 X. 빼기 바다에서 증발이 일어난 거 320. 근데 이게 0이 돼야 된다. 변화량이 0이 돼야 된다. 아, 그럼 여기서도 X는 36이에요. 이게 물순환에 대한 이야기. 아,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탄소순환. 두 번째, 탄소순환. 자, 물이 저렇게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이동하는 것처럼 탄소도 뱅글뱅글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탄소 기본적으로 무슨 형태예요?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무슨 상태죠? 탄소는? 당연히? 무슨 상태야, 탄소는? 고체 상태지? 야, 이게 막 왔다 갔다 하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번역별로 이 탄소가 저장되어 있는 형태가 달라요. 첫 번째로, 이 직권에는 탄소가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냐면, 화석연료의 형태로 저장돼요. 화석연료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개가 화석연료예요. 자, 안에 화석연료 형태로만 존재하냐? 아니에요. 탄산염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럼 염은 덩어리거든요. 탄산이 들어간 덩어리, 대표적으로 탄산칼슘이 있어요. 그럼 탄산칼슘 일반명으로 뭐라고 하냐면 석회암을 합니다. 바다에 간 소리랑 땅 이야기 하고 있어요. 야, 탄산칼슘 화학식 아니야 혹시? 탄산칼슘 화학식이 뭐죠? CA, COC입니다. 탄소가 여기 저장됩니다. 화석연료는 그냥 C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기권에는 어떻게 저장됐을까? 그럼 공기 중에 탄소 어디에 있어요? 무슨 형태로 있죠? 공기 중에? 무슨 형태? C, O 중에 이산화탄소로 있죠. 뭐 그 외에 메테인 같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저장했다. 자, 수권에. 자, 수권에는요 탄산 혹은 탄산이온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중학교 때 탄산이온, 황산이온, 질산이온 다 배웠거든요. 다원자 이온이라고 해서. 근데 기억 못하겠죠. 근데 이 다원자 이온들 뒤편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산이온 CO3 E-요. 탄산이온 CO3 E-. 자, 네 번째. 그럼 생물권에는 어떻게 저장이 되었습니까?
우리 몸에 탄소 저장돼 있어요. 저번 주에 배웠다. 저저번 주에. 어떤 형태로 저장돼 있어? 탄소? 화합물의 형태로 저장되지? 탄소화합물 혹은 유기화합물. 탄소화합물 종류 뭐 있니? 네 가지. 뭐 있어요? 우리 몸에 탄소가 들어간 화합물들 네 가지 뭐 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하나 더? 우리 했는데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된 오 마이 갓 뭐야? 진짜 뭐 했잖아. 뭐야? 했는데 기억이 핵산이죠 핵산. 다음 탄소순환도 그림을 한번 봐봅시다. 자, 여기 육지가 이렇게 있고요. 내려갑시다. 여기 바다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다. 자 이때 우리 화산도 좀 그려줄까요? 화산. 그런 화산들이 있다. 자, 두 번째로 공장도 있다라고 해요. 공장. 공장들도 있다. 자, 세 번째로 여기 나무도 있다고 해볼까요? 이제 나무도 있다라고 해요. 자,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 이 화석연료에 연소가 일어나요. 첫 번째로 화석연료가 아니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탄소가 어디 저장돼 있었냐면 직권에 저장돼 있었어요. 근데 폭발하면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기권으로 가겠죠. 이산화탄소에 기권에서 기권으로 가죠. 자, 두 번째로 공장도 때웁니다. 공장에서 화석연료 연소예요. 야, 화석연료는 원래 직권에 있는 거잖아? 근데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죠? 직권에서 기권으로 갔네. 자, 세 번째로 이 탄소들이요. 나무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우리 이거 뭐라 그래요? 산소가 식물에 저장되는 현상을 방압성이요. 호흡은 내보내는 거지. 방압성 그럼 어디서 어디로 간 거야? 기에서 생물권으로 간 거죠. 자, 내보내는 것도 있네요. 내보내는 거. 네 번째 뭐라 그래요? 이걸 호흡이라고 하죠. 호흡은 어디서 어디로 가요? 생물권에서 수권으로 가죠. 자, 그 다음 이 땅에 있던 탄산염 중의 일부가 수권에 용해되기도 해요. 땅에 있던 일부가 수권에 용해됩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 탄산염의 용해가 일어납니다. 자, 이거 어디서 어디로 가요? 어디서 어디로 가죠? 땅에 있던 게 바다로 갔으니까 지에서 수로 간 거죠. 자, 그 다음. 자, 이번엔 여기 안에 해저 동굴이 하나 형성됐다라고 해볼까요? 뭐 해저 동굴 아니어도 좋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있는 석회 동굴들 생각하셔도 좋아요. 뭐 경주나 제주 가면 많이 있죠. 석회 동굴들. 자, 석회 동굴들이 형성되는 과정 보면 여섯 번째로 여기 수건에 있던 탄산 이온들이요 들어가가지고 탄산염을 만드는 거예요. 덩어리를. 자, 이런 이 석회 동굴. 자, 석회 동굴이 형성될 때 그럼 어디서 어디로 간 거야? 수건에서 직권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또 해볼까? 일곱 번째. 기권에서 수권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건 CO2의 용해라고 불러요. 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는 현상입니다. 그럼 이거 어디서 어디로 가요? 기권에서 수권으로. CO2 언제 잘 녹을까? 온도가 높을 때 잘 녹을까? 낮을 때 잘 녹을까? 온도가 어떨 때 잘 일어날까?
높을 때? 온도가 낮을 때 잘 녹습니다. 기체는 온도가 낮을 때 잘 녹습니다. 야, 이거 중학교 때 했는데 좀 센스 있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공기는요, 기체는 찬물에 잘 녹아요. 너네 콜라 한 잔씩 해. 현아, 얼음 콜라 마실래? 전자레인지 데운 거 마실래? 당연히 얼음 콜라, 차가운 콜라 먹어야 되죠. 왜? 찬 콜라가 탄산이 더 어때요? 많아요. 왜?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를 잘 녹이기 때문이에요. 됐니? 자, CO2 용해는 온도가 낮을수록 더 잘 일어납니다. 자, 그럼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것도 있겠죠. 자, 여기서 N은 탄산이온이 방출되는 거예요. 탄산이온이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방출되는 거예요. 자, 이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수에서 B로 가는 거죠. 됐니? 자, 그러면 역으로 이건 온도가 어떨수록 잘 일어나는 거야?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일어나는 거겠죠.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구온난화를 알 수 있어. 지구온난화가 계속 이슈가 되는 이유는 악순환이기 때문이에요. 잘 봐봐.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산화탄소가 안 녹아요, 바다에. 대신 어떻게 되죠? 바다에 있던 게 오히려 튀어나오지.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어떻게 돼요? 늘어난다? 늘어나죠. 이산화탄소 온실기체죠. 지구온난화를 악화시키죠. 아니, 온도가 높아지면 또 튀어나오고 그게 또 지구온난화 유발하고요. 아니, 그게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는 악순환이다. 문제만 풀고 집에 갑시다. 127쪽 12번 문제 보십시오. 두 문제만 할게. 세 문제만 하자, 세 문제만. 숙제니까. 자, 127쪽에 12번 문제 보세요. 12번 문제. 자, 화산이 분출했고요. 온도가 그 이후로 낮아졌네요. 화산 분출하면 공기 중에 무슨 기체 나온다 했어요? 이산화탄소 나온다고 했죠. 아, 근데 이산화탄소 나오면 온도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높아져야 되죠. 근데 이 화산 관련해서 이산화탄소 같은 화산 기체 외에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게 화산재예요. 이 화산재는요, 햇빛을 차단합니다. 자, 온실 효과는 어쨌든 해가 들어와야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애초에 햇빛을 차단하면 기온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떨어집니다. 화산 폭발할 때마다 지구 기온 떨어져요. 되니? 우리 얼마 전에 화산 폭발해서 지구 기온이 1도가량 떨어진 일도 있었어요. 그럼 뒤에 129쪽 21번 봅시다. 고난도 두 개만 풀고 갑시다. 자, 21번. 오른쪽 그림은 지구 시스템 상호작용과 그 예시다. 가와 다 볼까요? 화석연료 생성이네요. 자, 화석연료 생성의 에너지원은 태양에너지라고 했는데 지금 에너지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어느 구역이냐를 물어본 거야. 자, 화석연료 어떻게 생성돼? 동식물이 죽어서 묻히는 거죠. 무슨 권에서 무슨 권이죠? 생물권에서 직권이죠. 자, 그러면 가와 다는 생물권 혹은 직권 중에 하나겠네요. 자, 그 다음 가와 나 볼까요? 적조현상이래. 적조현상 뭐예요? 뭔지 잘 몰라도 바다 위에 빨갛게 물들었다라는 거죠. 붉은색 계열의 조류들이 분포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빨간 애들이 바다 위에 좀 생겨서 빨개졌다고요, 이쪽에. 자, 그러면서 밑으로 태양에너지가 들어가는 걸 막아요. 햇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물고기들 살기가 힘들어지겠죠. 자, 어쨌든 적조현상을 일으키는 조류들 무슨 권이죠? 생물권이고요. 영향을 어디다 미쳐요? 수권에 미치죠. 그럼 중복되는 가가 뭡니까? 생물권이겠죠. 자, 니는 탄소 분포량은 나는 수권, 다는 직권이겠죠. 탄소는 직권에 제일 많습니다. 탄소는 직권에 제일 많이 있어요. 자, 디귿 지진, 해, 지진, 직권, 해, 수권. 직권과 수권의 예시가 될 수 있는. 야, 22번 볼까? 가과정. 가과정은 뭔가 하고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식물에 저장되는 과정이네. 이걸 뭐라 불러요? 광합성이라고 부르죠. 나는 화산 폭발이겠죠. 마그마가 분출되는 거. 자, 기억 가과정에서 태양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저장된다. 우리 광합성 보면 결국 태양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바꾸는 거죠. 네, 태양빛을 가지고 포도당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니까요.
자, 님, 나 과정에서 지구 내부 에너지 방출된다. 당연히 맞는 이야기. 디귿, 다 과정. 다 과정이 뭔가 하고 보니까 이 공기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대기의 순환입니다. 대기의 순환, 미도별 에너지 불균형 해소될 수 있다. 과제는 129쪽 사진 앞쪽에 대다 놓은 문제도 하셔야 되고요. 숙제 검사하고 숙제 다 된 친구들은 기가시켜 드리겠습니다.